세심하고 따뜻함이 풍겨지는 미남 변호사 김준호 변호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바쁘실 텐데. 예, 엄청 바쁜데 나왔어요. 역시 네. 요즘 좀 사건 의뢰가 많은 편인가요? 그렇죠. 계속 꾸준히 계속 있는 편이어서 또 요즘은 막 투자 사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아서 라임 사태 뭐 이런 예, 거 있죠. 뭐 옵티머스, 뭐 라임, 뭐 이게 상황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뭐 좀 많이 바뀌는데 사기나 횡령 사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건들이 제철을 맞이했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온담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변호사 김준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온담이 무슨 뜻이에요? 사건이 나에게 온담? 온담? 예, 저희 이름은 온 마음을 담아서라는 순 한글 이름입니다. 온 마음을 담아서. 예, 그래서 온 마음을 담아서 변호를 해드리겠다.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온담이라는 촬영하러 오기 전에 뭐 어떤 업무 보다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 네. 그 사기 얘기를 했나 봐요.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이제 고소를 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 왔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은 변호사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201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6년 예, 차네요. 6년 차죠. 예, 만으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로스쿨을 나왔는데 그 전엔 혹시 다른 걸 전공하셨나요? 저는 공대 출신이거든요. 공대 출신 변호사시네요. 아예 다른 예, 전공이구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대에서 그럼 뭐 전공하셨어요? 저는 도시공학이라는 그러면은 변호사님은 뭐 전문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일까요? 전 도시공학과를 나왔잖아요. 그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런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재개발 재건축이 전문인 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건설 쪽. 예, 건설 부동산 쪽이었죠. 예, 그런 업무를 좀 많이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진 않고 있어요. 법무법인에서 소속된 변호사로 일하시다가 이제 로펌을 설립하고 직접 대표 변호사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보람찬가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요. 네. 원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도 일은 열심히 한 편이고, 그리고 뭐 의뢰인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편이긴 한데, 제 법인을 갖고 제 법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 뭔가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다 보니 어떤 책임감도 좀 더 막중해졌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적인 보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요거 차이는 어느 정도? 요거 차이요? 이 갭이 좀 있나요? 사실 이제 법인을 설립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아직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뭐 엄청난 차이다 이걸 뭐 느끼기는 어렵고요. 주변에서 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들어오면 온전히 내 거라는 거에 그렇죠. 동기부여도 더 생기죠? 동기부여가 완전히 있죠. 꼭 대표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재테크하고 계십니까? 조금 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뭐 주식도 조금 하고 있고. 주식도 조금 하고 있고. 제 전문 분야였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좀 부동산 투자. 그냥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테크 수익률은 조금 괜찮으십니까? 재테크 할 때마다 참 느끼는 거지만 기분이 자꾸 롤러코스터를 타요. 대표님도 하시죠? 그냥 뭐 조금. 같이 그렇죠. 투자를 해라, 뭐 장기적으로 봐라 하는데 저는 정말 일이 일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한강물을 수온을 체크하러 가야 되나? 비대면 온도계가 항상 여기. 그렇죠. 변호사라고 하면 네. 뭐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녁은 이제 굉장히 뭐 고급진 데서 술도 많이 마실 것 같고 상류층의 생활을 할 것 같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실제 삶은 어떠신가요?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전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아마 느낄 텐데 평소에는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오전이나 오후 그 6시 전까지 재판을 가거나 아니면 의뢰인과 상담을 하거나 컨퍼런스 이런 데에 참석을 하든지 공식적인 업무죠. 그런 공식적인 업무들이 끝나고 난 뒤에 비로소 본인 일을 해요. 진짜 재판 한번 갔다 오는 게 정말 일이고 뭐 경찰서 한번 가서 입회를 하는 그런 것도 정말 일이거든요. 그런 오후 시간 이후에 야근을 통해서 보통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거 혹시라도 변호사분들이 보시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고급진 데 가서 뭐 고급 술 마시고 뭐 한잔하고 이런 거는 많이 있진 않죠. 뭐 오늘 성공보수 들어왔다.
그러면은 네, 오늘 뭐 선거버스 들어왔으니까 오늘은 한번 내가 먹어야지. 이제 같이 고생한 사람들한테 또 동기부여 베풀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좀 하고. 뭐 파인다이닝에서 이제 밥 먹고 와인 한잔 하고 집에 들어가서 하고. 그렇게 워라밸을 중시하는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워라밸을 중시하는 변호사님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일을 좀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네요. 네. 별론데? 진짜 생각보다 별론데? 별로입니다. 이 사건 의뢰비는 사실 어느 정도 쇼부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그럼요. 아, 사실 정해진 보수라는 게 이 변호사 업무상 좀 없어요. 그래요? 사건마다 좀 난이도가 다를 수도 있고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난이도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건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민사로 따지면은 재산 범죄, 재산, 개인적인 분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는 재산 사건. 형사에선 그럼 형사에서는 사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무조건 높습니다. 난이도. 무죄를 다투는 100건의 형사 사건이 있다고 하면 무죄가 나올 확률은 5건도 채 안 돼요. 5%도 안 돼요. 그러네요. 만약에 무죄를 다툰다라는 거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유죄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한 사건들이 거의 모든 사건이기 때문에 무죄로 뒤집는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무죄를 다루는 사건이 무조건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무죄가 1등. 가장 보람됐던 사건이 혹시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런 거다라는 거에 임팩트를 줬던 사건이 있어요.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대리를 불러서 대리운전 기사분이랑 운전하러 가는 동안에 제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대리기사님이 갑자기 자해를 하고 본인 얼굴을 본인이 때렸대요. 그런 식으로 막 때리다가 갑자기 경찰을 불러서 옆에서 자고 있던 저희 의뢰인한테 이 사람이 나를 이런 식으로 폭행했다. 어머나 세상에. 폭행했다. 그래서 난 이런 폭행을 당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는 정말 너무 억울하다고 그때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저한테 묘사를 하시더라고요. 이 일로 처벌을 받으면 자기는 평생 이 일로 억울해서 못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한테 상담만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있다가 다른 변호사 분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님이 이거는 그냥 합의를 하면 뭐 집행유예 정도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합의를 자꾸 유도를 하셨나 봐요. 이거는 억울한 건 안 되지만 쉽게 가자. 다퉈봐야 의미 없다. 이거 다퉈봐야 너 질 게 뻔하다.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밤낮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한테 다시 오셨어요.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이 사건을 하겠다. 맡아달라. 이거 정말 자신 있으신 거냐. 그래서 이분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저희가 이제 결정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죠. 왜냐면 하루 만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피고인의 그런 항변을 계속 주장을 제가 했죠.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원 합의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능력 있는 분이시네.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이제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거잖아요. 사실 무죄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그렇죠. 제 첫 무죄였어요. 사실 무죄 사건을 끌어내기도 힘들지만 그런 사건을 막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무죄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소리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진정성 같은 게 저한테 느껴져서 진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야. 그게 이제 제 딱 변호사 시작하면서 뭔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하면 되는구나.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요. 존경하는 판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배심원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요? 국민참여재판은 좀 다릅니다.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국민참여재판은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배심원의 사실 이 마음을 또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심원들이랑 아이 컨택트가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목소리 톤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존경하는 판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배심원 여러분. 변호사 하셔도 되겠네요. 제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님과 검사님들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법정에서는 일단 싸워야 되잖아요. 법정에서도 싸워야 되고 그죠. 보통 수사를 하는 검사가 있고 재판만 하는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따로예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그 정도 인력이 안 되는 거죠. 이 검찰에서 너네는 수사에 집중해라. 그리고 너네는 공판에 집중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수사검사, 공판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가 조금 나눠져 있어요. 수사 때 담당했던 그 검사님이 재판에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감정에 골이 없습니다. 아, 예. 이건 일반적으로 모르는 거네요. 모르죠. 예. 왜냐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수사도 하고 법정에서도 막 하고 막 이런 거 막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이례적으로 한 번씩 수사검사가 그대로 법 공판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흔치 않은 일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이제 사건을 맡아서 했는데 그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판검사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건들. 아, 네. 무조건 이 필드에서 수사를 다 했던 사람이 네. 할 수밖에 없는 재판. 네. 그런 경우에 초반에 좀 수사검사가 그런 부분들을 쫙 끌어주고 그런 다음에 중간에 바뀌어요. 공판검사. 아, 예, 이런 케이스는 간혹 있습니다. 뭐 감정의 골이 막 이렇게 아, 하고 이런 일은 별로 없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경찰이 딱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되게 의연하게 아, 우리 변호사랑 얘기하지. 뭐 그런 경우도 진짜 간혹가다 있습니다.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할 만한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런 경우는 정말 개인 변호상. 완전히 개인 변호사까지는 저는 못 받고 그 의뢰인 분이 연락을 하면 바로 달려가게끔 이렇게 구조를 구조가 짜는, 다 되어 있는. 예, 그래서 매달 정기적으로 뭐 자문료를 받거나 예, 그렇게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저는 봤어요. 오. 진짜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님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비서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다 충족을 시켜주신다면 그런 변호사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직역의 구분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갑자기 긴급 체포를 당하는 네네네. 거죠. 갑자기 후다닥 들이닥쳐서 뭐 해야 된다. 근데 그럼 그때 지금 못 간다. 일단 내 변호사가 올 거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사실 그렇게는 좀 어려워요. 이 사람의 체포를 막아주지 못해요. 공권력을 막지 못합니다. 그 공권력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권리거든요. 수사를 시작할 때 고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신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겠습니까? 아, 그럼 지금 저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근데 딱 전화했는데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 그래서 유치장이 필요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유치장에 있다가 변호사님이 전화기가 다시 켜지면 부활하면 이게 근데 실제 있었던 얘기거든요. 네. 저 친한 형이 있어요. 아, 정말요?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병원에 압수수색이 나온 거예요. 네네네네. 그만! 지금 변호사 올 거야. 응, 그만! 변호사 전화했는데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어떻게 했어요? 아니, 들고 가세요. 압수수색은 말 그대로 영장을 갖고 와서 수색을 하는 거고 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공권력이기 때문에 네,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변호사가 있어도 변호사가 바라보는 데서 위법하게 뭔가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는 있어도 그 공권력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다. 네, 전화기 켜놔야겠구나. 그럼요. 편해야죠. 변호사를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조언해줄 얘기가 있다면 일단 가세요. 솔직하게 말해야죠. 솔직하게요. 뭐 일단 아니